유해 요인 조사 지침. 코샤 넘버로는 H30 2003년에 만들어진 지침이죠. 에 따라서 사업주가 유해 요인을 실시한 후 중증, 유증상 호소자에 대한 의학적 관리 업무 흐름들을 도식화하고 설명하시오. 먼저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흐름도를 찾아봐야 되죠. 그 지침에 나온 관리 흐름도는 여기 나온 이 그림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냐면 이 그림이 이 의학적 관리 업무 흐름도가 유해 요인 조사 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따로 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그림이에요. 이 문제는 2018년에 나왔던 그림이고 그 사이에 유해 요인 조사 지침 2003이 2018로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하기 전이나 개정한 다음이나 요 의학적 관리 흐름도는 요 유해 요인 조사 지침에는 없어요. 유해 요인 조사 지침은 유해 요인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묻는 것은 의학적 관리 업무를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은 다른 지침에 있었다는 거. 일종의 함정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간에 의학적 관리 흐름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1단계는 일단 예방이 최선입니다. 모든 산업재해든 보건재해든 안전이든 보건이든 제거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제거와 예방이 되지 않는다면 유해 요인 조사를 통해서 그 증상과 징후를 확인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상자 호소하는 사람들을 관리해서 의학적 관리를 해서 호전이 되면 다시 이제 작업장에 복귀하되 유해 요인 조사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는 예방이 된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증상자 호소 관리를 해서 의학적 관리를 했는데도 여전히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질환자 관리를 해서 괜찮아졌는지 재평가를 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흐름도는 대부분 다 똑같이 생겼고요. 서론, 예방을 한다. 2단계 조치를 한다. 3단계 재평가를 한다. 재평가가 되면 그 다음에 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항상 되어 있습니다. 1단계 단계입니다. 1단계는 항상 예방, 제거하고 예방하는 단계죠. 의학적 관리 예방 단계에서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지침에 따라서 유해 요인을 조사하고요. 유해 요인 조사는 잘 아시죠? 어떠한 유해 요인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로바로 예방을 하죠.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죠? 제거와 예방이 최선이지만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학적 대책을 세우고 관리적 대책을 세워서 개선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예방이 잘 되면 좋겠지만 예방이 되지 않으면 2단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을 관리해야 됩니다. 2단계 증상 호소 관리. 사업자는 근골격계 질환, 증상과 징후 호소자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아프기 전에 찾아낸다는 뜻이죠. 어떻게? 유해 요인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위험 작업이 있는지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이 되는 거죠. 아무튼 생겼어, 아팠어. 그러면 증상의 징후가 있는 근로자를 즉시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리 감독자가 보고를 받은 후에는 7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사업장에 있는 산업보건의한테 데려가야겠죠. 또한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 증상 호소자에 대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작업을 제한하거나 근골격계 부담이 적은 작업으로의 전환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장에 보시면 조금 나이가 많으신 50대 이상의 작업자분들은 직접 노동을
하는 작업보다는 감시 업무, 보고 업무에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을 관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죠. 3단계 질환자 관리를 합니다. 사업자는 건강진단에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근골격계 질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소견서에 따라서 의학적 조치를 합니다. 1단계는 공학적 조치죠. 일단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2단계는 관리적 개선을 합니다. 업무 순서를 바꾸고 작업자 순환을 시키는 등의 관리적 개선을 해도 안 돼서 결국에 근골격계 질환자로 판정이 되면은 세 번째 단계로 의학적 조치를 하는 거죠. 사업주는 건강 증진 활동 프로그램, 면담,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제한 등 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상태를 파악해서 근로자가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하죠. 기업이라는 것은 일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니까. 1단계 예방, 2단계 증상 호소 관리, 3단계는 실제로 아픈 사람, 근골격계 질환자로 판정된 사람을 관리하고 결국엔 이러한 의학적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마지막 단계는 항상 평가입니다. 결론은 평가예요. 즉 위에 1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평가를 해서 사업주는 매년 해당 부서나 아니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증상자의 발생 빈도, 근로 손실 일수 등을 비교하고 또 근로자의 만족도 변화, 또 제품의 품질까지도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제품의 불량률 변화 등을 지수들을 활용해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다음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보완해서 개선합니다. 기업에서 흔히 하고 있는 레슨 런드 활동이 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약간 장황하게 의학적 관리 흐름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1단계 예방,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다? 항상 평가. 중간 단계에서는 유해 요인 조사를 해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을 관리하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질환자 관리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공학적 개선, 두 번째 단계는 관리적 개선, 세 번째는 의학적 조치. 이런 식으로 의학적 관리 흐름도의 큰 흐름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CRS와 서치 방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ECRS와 서치 방법 등은 인간공학에서만 나오는 그런 기법은 아닙니다. 이런 기법을 어떤 종류라고 표현을 하죠? 브레인스토밍의 기법인 거죠. 대뇌를 활발하게 돌려서 RPM을 막 돌려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인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오 하면은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가이드를 주는 것이 ECRS 혹은 서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인간공학에서는 작업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주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브레인스토밍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돌파구를 뚫어나가는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작업 개선의 ECRS의 원칙은 영어 대문자의 약자죠. E, eliminate, C, combine, R, rearrange, S, simplify. 여기서 ECRS와 서치 방법에서 이 R만 차이가 나요. 개선의 서치 원칙은 S, simplify operations, E, eliminate unnecessary work and material, A, alter sequence, R, requirements, C, combine operations, H, how often. 보시면 이 인간공학 시험에서는 요 ECRS랑 서치만 주로 나오고요. 교재에서는 요 두 가지 방법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령 고등학생들 수행평가를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스캠퍼라는 것도 요새 활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스캠퍼도 역시 ECRS 혹은 서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대신 그 영어 알파벳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스캠퍼의 S는 S, substitute, C, combine, combine은 비슷하죠. A, adapt, 다른 데 적용한다. M, modify, P, put other uses, E, eliminate, R, reverse 혹은 rearrange. 보시면 조금씩 달라서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ECRS와 서치의 R과 R은 R rearrangement, R requirement라고 해서 이 부분이 다르고요. 그 나머지 사항은 뭐 비슷한 꼴입니다. 네, E는 eliminate 같고요. C, combine은 combine 같고요. simplify, S도 simplify operations 같습니다. 네, eliminate는 제거고요. combine은 결합, rearrangement는 작업 순서를 바꾸는 재별, simplify는 단순화하는 그런 거죠. search에 있어서도 simplify, 단순화, eliminate, 제거, alter, 순서 변경, 이게 search에만 있는 거고요. R, requirement, 다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C, combine은 동일하고요. H, how often, 얼마나 자주, 몇 번인가. 보시면 알겠지만 search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H의 how often을 조금 인공적으로 조미료를 뿌려서 가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ECRS와 서치 방법은 브레인스톰 방법의 일종으로 인간공학에서는 작업 개선에 위의 요인 발굴 및 작업 개선에 특히 사용한다까지 이해하시고 가볍게 대문자에 사용되는 의미와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핸드 툴을 사용하는 자세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그림을 보는 순간 손목이 막 욱신욱신거리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보면은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작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 서 있는 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선이 이제 손목이 꺾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저 집에서 실제로 드라이버 이렇게 안 쓰십니다. 이렇게 안 쓰시면 1분도 돌릴 수가 없어요. 손목을 이런 식으로 꺾을 수는 없고요. 보통 손목이 위로 해서 이렇게 편하게 직선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 위로 해서 편하게 손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 작업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한 핸드 툴을 이용하는 자세에서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을 먼저 하고 그것을 가장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죠. 이러한 자세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디자인을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그림을 그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툴의 인간공학적 디자인 원칙을 3가지만 설명하시오. 10가지도 넘을 것 같은데요. 네, 다 인간공학 기사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손목이 꺾어지면 안 되죠. 근골격계 질환은 과도한 힘, 반복적인 자세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부적합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도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를 돌릴 때 손목을 꺾고 돌리게 되면 손목에 대단히 큰 무리가 와서 여러 가지 증상, 가령 수근관 증후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심지어 여기 힌트도 줬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좋으라고 행동 유도성, 어퍼던스까지 줬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팔목이 꺾어지는 모습까지 그려줬어요. 네. 손목을 곧게 펴서 유지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가장 쉬운 거는 손목이 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향해 있거나 그것이 힘들면 우리 권총처럼, 우리 전동드릴처럼 이렇게 아예 손목이 꺾어지지 않도록 손잡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좀 그림이 어색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잡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집에서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전동공구. 그러니까 요거는 수공구라고는 했지만 손의 힘으로 돌리는 그 드라이버는 아니었고요. 전동 드라이버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전동 도로를 드릴 때 아무튼 손목을 꺾으면 안 되고 손목을 펼 수 있도록
권총처럼 손잡이가 달린 핸드 그립이 달린 그 전동 공구를 사용해라. 그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핸드툴, 수공구를 사용할 때 원칙을 뭐 3가지만 적으라고 했었는데 3가지보다 훨씬 더 사실은 많죠. 네, 핸드툴의 인간공학적 디자인 원칙입니다.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두 번째는 자세가 아니고 기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내용이죠. 우리 보통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공학적 개선, 관리적 개선. 이 두 번째 부분은 일종의 공학적 개선이 될 수 있고요. 첫 번째 가 부분, 자사에 관한 부분은 관리적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볼 때 그 공학적 개선을 먼저 봐야겠죠. 수공구의 기계적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 일단 수동 공구 대신 전동 공구를 사용하면 시간도 빠르고 근육의 사용량도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단 전동 공구가 지나치게 진동이나 소음을 유발하면 안 되죠. 지나치게 진동을 유발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이름이 뭐였죠? 화이트 핑거, 백색 수지 등 레이노 증후군 다 다르게 부르지만 같은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과도하게 손바닥에 진동이 올 때 손끝이 하얘지는 그런 현상이 백색 수지증, 화이트 핑거,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어떨 때? 주로 추울 때 많이 발생을 하죠. 두 번째, 가능한 손잡이 접촉면을 넓게 해야지만, 힘은 똑같지만 면적이 넓으면 뭐가 작아지죠? 압력이 작아지죠. 손의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손잡이 접촉면을 넓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엄지랑 중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공구를 설계를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손잡이의 길이는 최소한 10cm는 되도록 설계를 해야 손바닥에 다 들어와서 두 번째 사항인 접촉면을 넓게 한다는 내용과 일치하게 됩니다. 5번째, 손잡이가 2개 달린 공구들 있잖아요. 자동차 스티어링 기어, 핸들도 마찬가지이고 손잡이가 2개 달린 공구들은 손잡이 사이의 거리를 알맞게 설계합니다. 보통 이제 어깨 넓이 정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 30cm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번째, 손잡이의 표면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비전조성으로 설계한다. 손잡이 표면은 고무 같은 걸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요. 또 고무도 그냥 고무가 아니죠. 이렇게 흠집이 있는 고무를 이용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 고무 같은 것을 이용하면 좋은 것이 비전조성, 전기라든지 정전기에 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전조성으로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워야겠죠. 공구의 무게는 2.3kg 이하로 설계해서 과도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공학적 개선을 하고도 부족하면 관리적 개선과 같이 해야겠죠. 첫 번째, 손목을 곧게 유지한다. 손목을 꺾지 말고 손잡이를 꺾어야죠. 이 앞전에 예제에서 잘 나와 있죠. 두 번째, 힘이 요구되는 작업에서는 파워 그립을 사용합니다. 파워 그립은 이렇게 움켜쥐는 작업이에요. 이게 파워 그립이고요. 이 파워 그립의 반대말은 핀치 그립이죠. 손가락만 이용해 잡는 것이 핀치 그립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판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파워 그립과 핀치 그립의 무게를 달리 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정적 근육 부하를 피한다. 근골격계 질환은 3가지죠. 힘, 부자연스러운 자세, 마지막 반복. 하나 더 하자면 저온, 진동 등이 되겠죠. 지속적인 정적 근육 부하를 피해야 한다. 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피하려면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 공학적 개선을 합니다. 수동 공구 대신 전동 공구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반복적인 손가락 동작을 피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5번째, 양손 중 어느 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적은 스트레스를 주는 공구를 개인에게 사용되도록 설계한다. 이거는 어떤 내용과 좀 유관이 있는 것 같나요? 양손 중 어느 손으로도 사용 가능. 네, 이것은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설계 원칙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손잡이에 대한 혜택과 편의성이 높아서 대부분의 장비나 기계들이 오른손잡이에 맞추어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만 20%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왼손잡이 혹은 잠재적 왼손잡이, 양손잡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왼손잡이가 많아요. 별로 왼손잡이였는데 집에서 안 된다. 밥을 먹을 때는 글씨는 오른손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후천적 오른손잡이가 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보통 양손잡이가 되십니다. 이렇게 돼서 그 수공구를 공구를 오른손으로만 하도록 하면 왼손잡이 분들은 작업할 때 대단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힘이 많이 걸리고 결국에는 근근격계 부담 작업에 노출되기 때문에 양손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공구를 개선한다. 다섯 번째 내용은 수공구 개선, 관리적 개선이라기보다는 기계적 개선 부분에 더 같은데 유니버설 디자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관리적 개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록 문제에서는 세 가지만 적으라고 했지만 세 가지만 적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첫 번째, 공학적 개선, 두 번째, 관리적 개선에서 쉽사리 생각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장, 기술사 필기시험장 가시면 하루 8시간 동안 볼펜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잖아요. 일종의 수공구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일종의 근골격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쓰는 단계에서 되시면 자연스럽게 이 볼펜을 쓰는 작업에서 너무 힘들구나, 수공구 개선, 볼펜 개선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도 드실 겁니다. 기술사 필기시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8시간 동안 글씨를 쓰는 것이 많이 고역이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저는 많이 압력이 가해져서 여기 거의 구름살이 벗겨질 수준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 이름조차 에르고노믹스 디자인, 인간공학적 설계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엔젤 그립이라고 해서 볼펜 끝에, 볼펜 중간에 설치해서 손가락에 오는, 특히 손가락 끝에 오는 힘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얼마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PPL 아닙니다. 유료 광고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상황이 작업장에서도 발생하죠. 이렇게 열심히 공학적 개선, 관리적 개선을 해도 또 작업자에게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518조에 보면 진동 작업하는 작업자에게는 방진 장갑 등 진동 보호구를 착용해서 이러한 반복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수공구의 인간공학적 디자인의 마지막에 이런 규정까지 적어준다면 120점짜리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공구 설계에 있어서 파워 그립과 핀치 그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파워 그립은 손바닥으로 잡는 것을 의미하고요. 핀치 그립은 손가락으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작업은 둘 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될 수 있는 것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규 근골격계 부담 작업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해당 3조에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6번째, 7번째, 6호, 7호 항목이 해당되는 것이죠. 6번을 보시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집어 올리거나 쥐는 작업이죠. 7번은 그런 손가락 이야기가 없고 한 손으로 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6번 항목이 핀치 그립이 되는 거죠. 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면 1kg, 2시간 기준,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기만 하면 역시 2kg, 2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2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파워 그립, 손으로 잡아 올리는 경우에는 4.5kg까지로 그 규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치 그립과 파워 그립,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는 것과 손바닥을 이용해서 잡는 것은 들어 올리는 기준으로 해서 보면 2시간 이상 기준은 똑같고요. 네, 핀치 그립은 1kg, 네, 파워 그립은 4.5kg으로 해서 해당되는 그 중량이 4.5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공구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핀치 그립을 해야 된다? 아니죠. 네, 파워 그립으로 해서 드라이버를 돌릴 때 손가락을 이용해 돌리지 않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공구에 관해서 조금 장황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에 대한 예제로서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죠. 새로운 입력장치, 출력장치인 스마트폰에 대한 것들이 인간공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인간공학 학회 등에 가서 논문의 상당한 부분이 스마트폰 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A사는 최근 스마트폰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문자 입력 방식을 개발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문자 입력 방식이 기존의 방식에 비교하여 더 효과적인지를 실험적으로 연구하고자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독립변수를 정의하시오. 두 번째, 두 가지 문자 입력 방식의 우수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작업 성능 기준을 활용할 때 작업 성능 기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작업 성능 기준에 해당되는 종속 변수를 한 가지 제시하시오. 세 번째 문제는 두 가지 문자 입력 방식의 우수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인간 기준을 활용할 때 인간 기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간 기준에 해당되는 종속 변수를 한 가지 제시하시오. 첫 번째는 독립 변수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종속 변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작업 성능으로 할 것이냐, 인간으로 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수학적인 내용도 없이 굉장히 쉬운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독립변수를 정의하시오. 교재나든지 찾아보시면 독립변수는 영어로는 in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가 독립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독립기념일이 independent day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한국말로 굳이 바꾸자니까 독립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한국에서 저희 독립기념일의 독립과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조금 느낌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independent variable은 dependent의 반대말 접두사 in이 붙어서 종속적이지 않다는 뜻의 independent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실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설정해 놓은 조작 변수. 말이 어렵네요. 네, 이 말은 어떻게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식을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보는 거죠. y는 fx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펑션, f에 x 값을 넣으면 y 값이 튀어나오는 거죠. x 값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y 값은 영향을 받죠. x 값에도 영향을 받고 이 펑션 함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현재의 이 x가 바로 뭐다? x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어느 영향도 받지 않는 거니까 영향을 주는 거지 받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y = fx에서 x다. 이렇게 보시면 직관적으로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독립변수를 정의하시오. 독립변수 정의는 이렇게 했지만 정의 이렇게 끝나버리고 나면 답안이 너무 섭섭하죠. 네, 이 문제에서 실제로 어떤 값이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야지만 아마 제대로 점수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새롭게 개발된 문자 입력 방식이 이게 바로 독립변수죠. 문자 입력 방식을 여러 가지로 바꾸었을 때 X를 여러 가지로 바꾸었을 때 작업 성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Y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X가 바로 독립변수고 독립변수가 바로 이 문제에서는 근데 문자 입력 방식이 됩니다. 문자 입력 방식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손가락을 치는 방식도 있고 말로 하는 방식도 있어요. 옛날에 뭐 CF에서 본부 찾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애플 펜슬류를 이용해서 콕콕 찍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의 문자 입력 방식도 독립변수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보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니까 손가락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키패드의 배열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가령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뭐 천지인 방식도 있고요. 나랏글 방식도 있고 뭐 삼성 방식도 있고 뭐 애플 방식도 있고 뭐 그런 방식들이 각각의 하나의 독립변수죠. 예, X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 천지인과 나랏글을 기존의 방법이라고 할 때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면 가령 컴퓨터 키보드랑 똑같이 쿼티라고 하죠. 쿼티가 왜 컴퓨터 키보드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자판 보시면 QWERT 요거 순서대로 읽은 게 쿼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을 쿼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인지 조사했다는 것이 그 예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디압에게 설명한 것은 모두 다 독립변수에 관련한 얘기고요. y = fx에서 x에 들어가는 값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 문자 입력 방식의 우수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작업 성능 기준을 활용할 때 작업 성능 기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작업 성능 기준에 해당되는 종속 변수를 한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문자 입력 방식 X를 막 바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용을 해봅니다. 그게 펑션이고요. 그게 나오는 결과가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택한 결과는 2번 문제에서 채택하는 결과는 작업 성능 기준을 우리 결과 Y 값으로 본다는 겁니다. 통상의 작업 성능의 기준은 작업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되게 외우기도 쉽네요. 아웃풋의 quantity, 아웃풋의 quality, 그리고 퍼포먼스, efficiency죠. time. 얼마큼 제대로 양을 내주었는지, 얼마큼 좋은 질을 내주었는지, 얼마나 빨리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종속 변수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종속 변수는 이 문자 입력 방식에 따라서 성능 기준이 바뀌잖아요. 문자 입력 방식이 독립 변수고 작업 성능이 종속 변수입니다. dependent, 뭐에 dependent하다? 뭐에 depend하다? 독립 변수에 depend한 겁니다. 종속 변수 dependent variable은 independent variable인 독립 변수에 depend해요. 독립 변수가 바뀌면 성능도 바뀌어요. 키보드 방식이 천지인 방식, 나랏글 방식에서는 이러이러한 일본에 몇 타를 치고 몇 개가 에러가 나고 얼마큼 기분이 좋고 그런 것이 있고 반면 이것을 뭐 컴퓨터 키보드 형식인 쿼티로 바꿨을 경우에는 일본에 몇 타를 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는 작업 성능 기준에 해당되는 종속 변수를 쓰라고 했잖아요. quality, quantity, time은 그런 예제인 경우고, 네, 작업 성능 관련해서는 quantity, quality, performance, time을 작업 성능, quantity, 양은 얼마나 많이 입력을 했는지가 양이 될 수 있고요. quality, 출력의 질은 많이 입력은 했지만 그 중에 오타가 많으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오타를 고쳐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오타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정타와 오타가 있는지. 세 번째, 작업 시간은 얼마 동안의 시간 안에 끝냈는지, 이런 것들이 y = fx에서 y, 작업 성능 기준에 해당되는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인일 때 얼마큼 많이 넣었는지, 쿼티로 바꾸었을 때 얼마큼 많이 넣었는지, 천지인일 때 얼마만큼 빨리 끝냈는지, 쿼티였을 때 얼마큼 빨리 끝냈는지 등이 해당되는 종속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소문제 세 번째입니다. 두 가지 문자 입력 방식의 우수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인간 기준을 활용할 때 인간 기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간 기준에 해당되는 종속 변수 한 가지를 제시하시오. 앞에는 아웃풋의 퀄리티, 퀀티티, 퍼포먼스, 타임, 즉 얼마큼 제대로 입력을 빨리 틀린 거 없이 하느냐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머신이 아니고 맨이죠. 맨 머신 시스템에서 인간이 작업 실행 중에 행동과 응답을 인간 기준의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한번 이거 그렇죠? 예. y = fx에서 문자 입력 방식에 대한 인간 기준이 인간의 성능 척도, 얼마큼 사람이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지, 몇 번 손가락을 쳤어야 되는지, 얼마큼 힘들게 쳤어야 되는지, 얼마큼 빨리 칠 수 있는지, 계속 그렇게 손가락을 치는 것을 키보드가 여러 번갈아 쳐야 되는지 등에 대한 인간 성능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인간 기준, 생리학적 지표. 그렇게 여러 가지 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너무 힘들어. 손가락이 힘들어. 혹은 너무 피곤해. 라는 생리학적 지표도 인간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짜증나. 하기 싫어. 그 키보드 입력을 하는 피실험자의 의견이라든지 느낌, Subjective Satisfaction, 주관적 반응 또한 인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작업 성능 기준은 세 가지, Quality, Quantity, Time. 인간 기준은 인간 성능 척도, 생리학적 지표, 마지막으로 기분, 짜증나, 주관적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의 문자 입력 방식을 바꾸었을 때 해당되는 종속 변수 한 가지만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문자 입력 방식을 바꾸었을 때 인간 기준 세 개 중에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문자 입력 방식의 편의성이 좋아지면 편의성은 뭐 인간 성능 척도로 판단할 수 있겠죠. 얼마큼 빨리 쳤느냐, 많이 치느냐, 조금 치느냐. 기억, 강을 표시하는데도 하나, 둘, 셋, 네 번 치느냐, 세 번만 쳐도 되느냐, 한 번만 치느냐. 그런 것들 빈도수가 바로 문자 입력 방식의 편의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간이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안 돼. 짜증이 나면 안 됩니다. 인간 기준에 해당되는 종속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적 반응, Subjective Satisfaction이 됩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키패드의 배열에 대한 선호도가 또 하나 중요한 종속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짧게 치고 빨리 칠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이 실증을 내면 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적 반응, 주관적 만족도가 됩니다. 이렇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쉽게 나온 거 맞고요.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어렵게 가설 검증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계속 유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여 입체감이나 깊이 지각, depth perception을 주는 회화적 단서들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림은 쉬운데 문제가 어려워요. 입체감이나 깊이 지각, depth perception, 쉽게 말하면 원근감을 주는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 완벽한 원근감의 그림이 나오죠. 이거를 굳이 설명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쉽고 좋은 문제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화적 단서, 원근감을 주는 이 단서들을 의미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림을 중첩을 하고 상대적인 크기를 다르게 하고 상대적 높이도 다르게 해서 그 2차원적인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3차원으로
보이도록 페이크를 하는 거죠. 착시죠, 일종의. 여러분 그 기사 필기시험 같은데 착시 현상의 종류 등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회화적 단서가 있어서 이 답안지를 꽉 채워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첩과 상대적 크기,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밭에 그 농작물들이 이제 녹수수가 앞에 거가 보이고 뒤에 거가 절반이 보이잖아요. 뒤에 거가 절반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이 뒤에 거의 옥수수가 제대로 서 있는 하나의 옥수수라는 것을 감각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은 중첩되게 보여주면 이 절반밖에 안 보이지만 이 옥수수가 뒤에 있다. 그래서 저 뒤에까지 계속 뒤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농토의 작물을 중첩되게 표현함으로써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회학적으로 이 물체와 다른 물체가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는 물체는, 뒤에 있는 물체는 중첩되어 있고 가려진 물체가 뒤에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트럭. 트럭은 상대적 크기로 이야기할 수 있죠. 트럭이 가까이 보이는 트럭은 크고 뒤에 보이는 트럭은 작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이, 큰 것이 가깝다. 조그만 것이 멀다는 것으로 해서 회화적으로 이 트럭 간의 선수의, 그래서 이 깊이를 느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 수평선도 보시면 수평선에서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산들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산도 있고, 이 앞에 있는 산은 가까이 있다. 자, 멀리 있는 산은 멀리 있다.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역시 원근감, 깊이 차이를 알 수가 있고, 또 산의 높이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 역시 그 깊이 지각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 요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건물은 중첩과 크기 두 가지가 페이크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그 앞에 있는 건물이 더 크게, 우리 앞에 있다고 느끼는 자체가 페이크예요. 큰 건물은 앞에 있고 작은 건물은 뒤에 있습니다. 상대적인 크기죠. 그리고 약간 중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물이 더 우리한테 가까이 있구나, 깊이감이 있구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힌트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해가 이쪽에서 비추고 있고, 그림자의 크기 역시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그림자는 상대적으로 커 보이고, 멀리 있는 트럭과 건물의 그림자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큰 깊이 지각과 동시에 어떤 시간적인 느낌도 알 수가 있죠. 한낮은 아니겠네요. 그림자가 꽤 많이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출 무렵 혹은 일몰 무렵이란 것까지도 우리는 회화적 단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제일 우리 원근급에서 나왔죠.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모여도록 하는 형상, 이렇게 되고, 중앙선과 도로의 선이 앞에는 크고 뒤에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한 점에 모이고요. 트럭의 크기 역시 어느 한 점을 이용해서 작아지고 커지고, 건물 역시 한 점을 타겟으로 해서 커지고 작아지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우리는 이 도로 폭과 트럭의 폭을 이용해서 이 그림으로부터 입체 지각, 깊이 지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재밌었던 문제로 기억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입체감과 깊이 지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눈에서 가져오는 착시, 2차원을 3차원으로 보여주는 착시가 되겠습니다. 기억 재료, MTBR, Material to be Remembered가 기억에 남아있는 비율, 즉 파지, 리텐션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용어조차도 상당히 생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파지, 리텐션은 들어본 것 같은데 파지라는 용어도 많이 생소하고요. 기억 재료라는 용어도 많이 생소합니다.
이 내용은 교육 심리학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얼마큼 많이 기억을 하는가, 기억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의 과정이라고 놀랍게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기억이라는 자극, 어떤 기억을 하는 재료, 이게 바로 이제 MTBR, Material to be Remembered가 되겠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시험 공부를 하는데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그 자극 형태로 들어옵니다. 자극 형태로 들어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자식, 일본식 한자어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memorizing입니다. 기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물의 인상, 사물의 기억이 간직되는 거죠. 사물의 기억이라는 것이 사물의 인상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memorizing.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기억된 거예요. 그것을 기명, memorizing이라 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파지. 파지는 리텐션을 굳이 한자로 만들어서 다시 한글로 만든 건데요. 잡을 파에 잡을 지자입니다. 잡다. 뭘 잡았죠? 네, 기억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기명, 메모라이징 단계에서는 모든 인상을 다 잡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억의 일부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아있는 비율이라고 문제에서 표현했잖아요. 그것을 파지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3번 파지 단계를 의미합니다. 4번 단계에서는 이제 재생 단계입니다. 그렇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죠. 다시 떠올리는 것을 뭐 재생, 영어로는 recall. recall이라는 것이 더 그 인상이 남네요, 저는. 마지막 단계는 재인입니다. 재인. 기명 단계를 지나서 파지 단계를 지나서 recall, 재생 단계를 지나서 거의 까먹고 있었어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 이제 recall도 되지 않아. 재생도 안 되는 단계에 있는데 아주 그거랑 비슷한 상황에 접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죠. 이렇게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던 상태를 가지고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재인, recogni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의 과정 자체가 인간공학 기사라든지에서 나온 적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1번 기억, 2번 memorizing, 기명, 3번 retention, 파지, 4번 recall, 재생, 5번 recognition, 재인까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건 3단계죠. 3단계 파지, 얼마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와, 용어도 낯선데 측정하는 방법이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지한 내용을 경험이 든 내용을 이제 저장하는 것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을 기억이라고 하죠. 기억이 전부 다 재생, 4번이죠.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재생하진 않아요. 까먹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재생하는 것을 파지라고 합니다. 3번이죠. 이렇게 4번 재생이 되지 않는 것이라도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다가 그거랑 동일한 단계가 되면 다시 기억에 떠오르는 것은 재인 단계라고 하기도 하고 재인도 일종의 그 파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기억 속에 일정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사실 이 기억의 과정은 어떤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지 이게 칼같이 단계가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무튼 이 파지, 기억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 나온 이 순서 그대로가 그대로 측정하는 정보 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인법 요거죠. 5단계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전에 학습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이전에 학습했던 것을 새로운 학습 자료와 같이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미 학습한 자료를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것이 5번에 해당되는 재인법이고요. 4번은 두 번째 단계는 재생법이죠. 재생법은 여기 4번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억 실험을 통해서
일정한 언어나 문장 도형, 숫자 등을 학습시키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지 일부러 까먹게 하는 거죠. 일부러 까먹은 다음에 다시 재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4번에 해당되는 재생법이고요. 세 번째, 재구성법. 재구성법은 2번의 재생법과 많이 유사합니다. 재생법은 얼마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면 3번 재구성법은 순서대로 일단 제시를 한 다음에 그 순서를 허틀어 놓아요. 허틀어 놓은 다음에 다시 순서를 제대로 찾아오게 할 수 있는지, 제대로 기억을 할 수 있다면 재구성을 해서 순서를 찾아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구성법도 파지의 비율을 측정하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학습법이죠. 끊임없는 반복학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사 시험 같은 거 볼 때 3회독 했습니다. 5회독 했습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 재학습법이죠. 일반 한번 기억을 해. 기억을 한 다음에 좀 까먹어. 많이 까먹어. 그 다음에 또 학습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할 때는 첫 번째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얼마큼 내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재학습법 또 역시 파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문제만 읽어보겠습니다. 파지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 첫 번째, 재인법, 레커니션. 두 번째, 재생법, 리콜. 세 번째, 재구성법. 마지막 네 번째는 재학습법. 다시 공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